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다룰 사건은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던 한 변호사가 사형 찬성으로 돌아선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카무라 이사오. 1929년생의 변호사였던 그는 공무원인 아내와 함께 살며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부회장을 지낼 정도로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대형 증권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를 맡는 등 법조계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죠. 참고로 그가 속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대표적인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 폐지인데요. 이런 단체에서 부회장을 지낸 이사오 씨 역시도 인권을 옹호하며 사형제도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1997년 10월 10일 저녁, 그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어느덧 68세가 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던 그는 이날 문득 출장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돈도 없었지. 그래서 지금껏 아내 손에 결혼 반지 하나 없네. 그래, 오늘 예쁜 반지 하나 사줘야겠다. 당시 그는 백화점을 둘러보며 반지를 고른 뒤 아내에게 은근슬쩍 전화를 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던 터라 이사오 씨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연 그가 마주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아내 63세 마나에 씨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마나에 씨는 날카로운 흉기로 급소를 반복적으로 공격당해 사망했고, 경찰은 정황상 피해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수사를 벌였고, 주민들에 따르면 범행 발생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서 도둑이야 라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택 내부를 조사한 결과 집안에는 물건을 뒤진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측,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탐문 수사 과정에서 한 남성에 대한 수많은 목격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피해자 유족인 이사오 씨는 사건 전부터 집 문에 밧줄이 묶여 있거나 화분이 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라며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현장 근처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수상한 남성이 무척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합니다. 1997년 당시 일본에는 4대 증권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범행 발생 시기는 이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라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린 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살해당한 마나에 씨의 남편 오카무라 이사오 씨가 바로 이 야마이치 증권의 고문 변호사였던 것이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증권회사 콜센터에 주기적으로 클레임을 걸었던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중 한 명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주민들이 목격한 인물과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 사건 발생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1997년 10월 17일 63세의 무직 남성 A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 A란 인물은 대략 1978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야마이치 증권에 맡겼던 고객이었지만 주식 운용 실패로 큰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이 손실을 회사가 물어내라며 계속해서 클레임을 걸었고, 이 분노가 담당 변호사였던 이사오 씨에게까지 번졌던 것이죠. 참고로 이 A라는 남성, 전과 구범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체포 당시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는 그 시간대에는 지인 여성이랑 함께 있었다 라며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지인 여성에게 알리바이에 대해 묻자 여성은 사실 A가 말을 맞춰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며 자백했고, 결국 A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봐서 그랬다. 회사 담당 변호사에게 같은 괴로움을 주고 싶었다. 범행 도구나 피 묻은 옷은 바닷가에 버렸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변호사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어떤 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998년 2월 공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범행을 자백했던 A는 정작 공판에서는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 여자가 달려들어서 무의식 중에 찌른 거다. 라며 자신에게는 사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검찰 측은 아무런 연관도 잘못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다 라며 범행의 악질성, 사회적 충격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죠. 당시 재판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이사오 씨 역시도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가 업무상 한 일을 이유로 가족을 공격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단호하게 범인의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고 평소에는 인권 옹호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아내가 살해당하자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재판부는 1999년 9월 6일 판결문을 통해 범행 수법이 집요하고 극도로 잔혹하다. 유족의 처벌 감정이 강하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라는 말을 열거하는 한편 범인은 헤어진 처자식에게 송금을 계속하고 있었다. 방제용 마스크를 고안해 특허 신청을 행하고 있었다.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을 고려했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나가야마 기준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아니 처자식한테 돈 보내고 마스크 특허 신청한 게 이게 판결문에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하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날은 피해자 마나에 씨의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판결을 들은 유족 이사오 씨는 형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억울하다. 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A 역시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죠. 그렇게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 라며 다시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여전히 사리가 입증되지 않았다. 사리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무기징역은 형이 과하다 라며 감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항소심 당시 유족인 이사오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재판을 방청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A에게 영정사진을 보여선 안 된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공정성에 위반한다. 라는 말로 이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정사진, 사전에 이미 반입 허가도 받은 물건이었는데요. 그러자 이사오 씨는 아니 살아있는 내가 저놈을 노려보는 건 되는데 사진이 바라보는 건 왜 안 됩니까? 제가 무릎 위에 올려둔 건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법원 측이 답변이랍시고 내놓은 말은 답할 필요가 없다 였습니다. 이후 2001년 5월 29일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사형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말로 검찰과 변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결국 A는 무기징역 판결을 받게 되었죠.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씁쓸해집니다. 과연 피해자의 인원수만으로 유족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당시 이사오 씨는 영정사진 반입건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한 경험을 하는지 직접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하기엔 이사오 씨에게 너무도 많은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당시 피해자인 마나에 씨는 그녀의 어머니, 즉 이사오 씨의 장모님을 집에서 간병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한 상태였는데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자 장모님이 충격으로 사망했고 한순간에 딸과 아내를 잃은 장인어른 역시도 이를 뒤따르듯 사망했던 것입니다. 즉 A의 범행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가족 전체가 붕괴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오 씨는 이 피해자가 한 명이라는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일본은 사건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사건 피해자는 못 보는데 정작 가해자, 즉 범인은 공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나 상고 등을 준비할 수 있었죠. 심지어 사건 발생 이후 이사오 씨는 기소장 등의 기본적인 자료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서류도 설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심정을 체험하게 된 그는 A의 무기징역을 계기로 한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노카의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이었죠. 이 단체는 2008년 피해자 참여 제도를 실현시켜 재판에서 피해자가 직접 범인에게 질문하거나 형량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10년에는 살인사건 등의 공소시효 폐지에도 큰 힘을 보탰는데요.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그의 피나는 노력 끝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고 이사오 씨는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그는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사오 씨는 2011년 자신이 설립했던 아스노카이의 퇴임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적을 쓰러뜨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권을 옹호하며 사형 폐지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아내의 죽음과 범인의 무기징역으로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공소시효 폐지나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같은 부분은 사실은 누군가가 치열하게 싸운 결과라는 걸 실감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